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강화길 장편 소설 대불 호텔의 유령 읽고 있는데요. 댓글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유부만두님, 전 JYP 동감입니다. 굳이 그런 책을 읽어야 해요? 저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기시 유스케, 기리노 나스오, 전 이 두 작가 너무 힘들게 읽었거든요. 유유. YG와 혼비님, 열띤 대화 뒤에 BGM처럼 JYP의 한탄이 절절합니다. 그래도 끝에 갑돌이 노래 부르시며 기력 되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수요일 방송 중간쯤 들으면서 강한 과학 이제서야 주문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오늘 방송도 잘 들었습니다. 두 개를 나눠서 쓰셨는데 한 번에 제가 읽었군요. 네. 갑돌이 아니고 그 예야 시집 가거라라고는 거 정정해드렸을 텐데 어쨌든 그 방송할 때는 갑돌이와 갑순인 줄 알았어요. 네. 10734268님, 문을 닫았다가 폐가식으로 신청한 책만 빌려줬다가 여러 방법으로 코로나 시대에 대처해보려 애쓰던 도서관이 이제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전과 비슷하게 서비스를 합니다. 열린 도서관, 내가 서가를 다니며 책을 고를 수 있어요. 실은 어제 도서관에서 큰 글자 코너의 책을 보면서 큰 글자 도서가 좀 더 다양한 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죠. 왜 강량구님의 책은 큰 글자 책이 없는가 잠시 생각했는데 오늘 팟캐를 듣다가 소름. 영업부 마음이 내 마음. 아직 큰 글자 책을 볼 정도의 노안은 아니지만 한번 빌려봤더니 책 판형이 크고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는 무겁지만 집에 펴놓고 읽으면 괜찮습니다. 책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존 파일을 크기만 키워서 원래 출판된 책이랑 편집이 똑같아서 그냥 책을 키우기만 한 것이 있고, 다시 편집을 했는지 원래 판형의 책과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강량구의 강한 과학, 큰 판형 기다립니다. 이걸 사면 저자 사인도 큰 글씨로 써주시나요? 네. 마지막 멘트 아주 훌륭한 유머였습니다. 네. 큰 책에 사인할 때는 그 두꺼운 매직 같은 거 사가지고요. 크게 사인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글자만 크게 써드리겠습니까? 뭐라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큰 글자 책이 나올 계획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서 지금. 그러니까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거였죠. 막 표지를 바꿔라, 제목을 바꿔라. 그때 방송이 또 무슨 책 소개하는 방송도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표지가 엉망이다. 제목이 엉망이다 뭐 이런 식의 방송이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아니 그 문학과 지성사 영업부에서는 큰 글씨 책으로 다시 내보겠다고 하시는데 어떡하나 지금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비님하고 저하고 글씨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다. 표지나 제목이 문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방송에서 표지가리를 한다면 제목을 뭘로 바꾸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 주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CHAE 땡땡땡땡님, YG님 책은 맨날 표지가리 논란, 크크, 과학의 품격대도 그렇고요. 근데 진짜 아까운 거 맞아요. YG님 잘 알고 있는 과학 분야 분들 말고 그 외 분야의 독자를 겨냥해 주세요. 과학 고전을 읽는 23개의 키워드 이런 거 좋잖아요. 부재, 이기적 유전자는 왜 읽지 않아도 되는가,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과학하는 마음, 과학 고전을 읽는 시간, 과알못도 꼭 알아야 할 과학 고전, 태어나서 처음 읽는 과학 고전이라면 고전의 쓸모, 과학 고전이 어렵다고요? 국어 시간에도 과학 시간에도 알려주지 않는 과학 고전, 올려보고 내려보고 뒤집어보고 옆으로 보는 과학 고전, 진심으로 과학 고전을 읽고 싶다면 등등등 이런 아이디어를 쭉 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강양구의 강한 과학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걸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그 문지 편집자 선생님들한테 드렸거든요. 오호. 그랬더니 과학은 오래 그곳에 남아.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근데 JSHA 땡땡땡땡님도 비슷합니다. 갈다에서 YG 강의 보고 강량구의 강한과학 샀습니다. 그때 강의 들으신 분이시군요. 과알못인 저도 재밌고 유익함.
독서 모임에도 추천하려고요. YG의 청균세 평론도 읽고 싶은데 저도 표지갈이 필요하다고 느껴요. 나빌레라님, 책을 소개하는 책을 참 좋아하는데 심지어 과학이라니, 고전이라니요. 사서 읽고 싶은데 표지 바뀔라나? 그러면 그때 사고 싶어요. 요런 건 소장 각이잖아요. 대헷. 네, 좋은가봄님께서는 아주 강한 오조로 강한 과학 표지에서 몬드리안 작품 연상이 안 됩니다. 안 돼. 책은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 책을 고르며 제목 참 좋다고 보니 작가가 샤샤 세이건, 그러니까 칼 세이건의 딸이죠. 하고 일단 주문했습니다. 이런 식의 제목 어떻게 안 될까요? 제목만 보고도 작가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붙이란 말이야 좀. 네, 강한 과학을 11살, 7살 두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서 꼭 읽었으면 43살 큰 아드님도 읽어주셔라 했는데 엄마들을 자극해서라도 좋은 책은 널리 읽히고 YG에게는 강한 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생각하며 책장을 둘러보는데 이토록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순간 이거다 싶은데 말입니다. 이것도 좋네. 이토록 과학이 재밌어지는 순간. 이거 그런 제목도 있잖아. 어제 YG가 추천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주문을 했어요. 순전히 강량구 이름만 보고. 그런데 제목도 디자인도 너무 예쁘단 말이죠. 큰 글자책 잠시 보류하시고 이렇게 표지갈이 하셔야 합니다. 이토록 다정한 과학고전이 살아남는다. 그것도 좋다. 이토록 다정한 과학고전이 살아남는다. 네, 오늘 책 제목 짓기 진심 고민해보려고요. 이렇게 묻혀서는 안 됩니다. 아이 학교에서 2학기 희망도서 신청 받으시던데 일단 신청하고요. 강양구의 강한 과학보다는 강양구의 다정한 과학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자, 어차피 아직 뭐 그렇게 많이 안 팔렸잖아요. 그죠? 네. 더 늦으면 표지갈이 못 합니다. 지금 합시다. 문지 여러분, 네,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도 출판업계 일해봐서 아는데 표지갈이 하는데 그렇게 큰 돈 들지 않거든요. 네, 한 번 더 해봅시다. 네, 9741804님. 강한 과학 표지 찾아봤어요. 왜 꼭 바꿔야 한다고 하셨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표지 디자인은 뭐 그렇다 치고 제목 폰트가 너무나 아카데믹하달까요? 좀 뭐 예전에 그 문법의 정석, 수학의 정석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외국에 살아서 아직 읽지는 못해서 제목 추천은 못하겠는데요. 일단 표지는 폰트와 디자인을 좀 더 영하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디과 졸업생으로서 얼마나 고심해 가면서 디자인하셨을지 알기에 조심스럽게 몇 마디 적어봅니다. 곧 바뀔 제목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강한 과학 대박 기원이요. 사랑해요 책걸상.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안으로 잘 안 보이는데. 그 박평께서 그 방송을 아마 안 들으셨겠지만 네. 이 표지갈이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표지갈이 얘기 제목 얘기를 왜 이렇게 오래 했냐면 너무 좋은 책인데 표지 디자인과 제목이 이 책을 거의 죽이고 있다. 그런 된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세상에 그런 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이 너무 좋은데 그 제목과 표지가 이 책을 죽이고 있다. 그런 책은 없다고요? 그런 책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YG를 2번 죽이는 멘트입니다.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좋은 책이라는 것이고, 네. 그게 어떤 제목이라든지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은 점점 더 그 책의 물성에 대해서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또 시대착오적이라고들 하겠지만 아니 나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 좋은 책이 표지와 제목 때문에 죽지는 않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근데 그 안타깝다. 이제 문지 편집자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완강하게 한 큐에 다 날렸습니다. 어떻게 날리셨냐면 원래 사람들이 많이 찾는 책은 그 표지나 제목이 얼마나 개떡 같아도 다 좋은 게 되는 거고 아무리 좋은 제목과 좋은 표지여도 많이 팔리지 않은 책은 결과론적으로
저 이건 표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 혹은 제목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라고 얘기가 되는 거다. 나는 아직 강량구를 믿는다. 그리고 책도 믿는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좋다는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뭐 기다려 봅시다. 마치 이거 네. 지금 표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어떤 손실을 지금 확정하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지금 매몰 비용의 박평은- 오류 이런 거 떠오릅니다. 네, 박평은 지금 계속해서 두 번 죽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딱 두 번 죽이는 저 거예요. 이미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찍어놓은 일쇄 소진 안 된 책이 몇 개나 남았습니까? 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많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세요. 네.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금 출판 관계자들이 사실 오늘 다 소개하지도 못했어요. 네. 이거 지금 더 많은데 더 많아요, 더 네. 많어. 진짜 많은 분들이 안 된다. 표지 바꿔달라. 음. 제목 바꿔달라. 제가 의견 내고 그 계시고. 다음 시간에도 강양구의 강한각 한 번 더 언급해 보려고 하는 꼼수로 몇 개 또 댓글도 킵해놨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번 주에 읽고 있는 대불 호텔의 유령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표지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표지 얘기 그리고 제목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인터뷰 보니까 제목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대불 호텔의 유령이라고. 아니 제목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제목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목에 낚여가지고 샀다니까요. 표지는 아마 북 디자이너가 새로 만드신 것 같은데 대불 호텔 옛날에 어느 저 로비쯤에 붙어 있었을 것 같은 장식, 가구 모양 이런 거를 떠올리는데. 이렇게 한국 고전 문양들을 지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름은 대불 호텔이어서 대불 호텔의 유령이라는 제목은 아주 좀 그 서구적이잖아요. 좋아요, 이국적이고, 근데 그 이미지들은 좀 아주 한국적인, 그러니까 그 언밸런스가 만들어내는 좀 간극이 좀 매력적이고 또 보라 색깔도 되게 매력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네. 설정 얘기를 좀 해보죠. 아까 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시작은 어느 소설가가 니콜라 유치원인가요? 뭔 작품을 네. 쓰다가 구상하다가 잘 안 풀려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가 니콜라 유치원이라는 소설이 실제로 있고 그 단편 소설에 수록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 니콜라 유치원은 그 유치원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유치원이에요. 그 유치원에 아이를 넣는다는 것이 그 엄마들에게는 정말 중대한 과업인 거죠. 여기에 다니느냐 안 니콜라 다니느냐. 유치원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쓴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군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작품 쓴 작가이고, 근데 어느 날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니콜라 유치원의 풍경, 거기 나오는 그 풍경이랑 되게 유사한 공간이 있다. 그게 이제 대불 호텔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가보고 싶고,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감정들, 좀 불가해한 어떤 감정들에 대한 좀 이것들이 해소하는데 또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호기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작가로서는. 그래서 대불 호텔을 이제 가게 돼요. 근데 이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불 호텔에서 실제로 살면서 거기서 인연을 맺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사람들을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친구, 이 대불 호텔을 소개해줬던 이 친구의 외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할머니를 만나서 50년대에 이 대불 호텔에서 벌어졌었던 아주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알지 못했던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거고, 어떤 비극적인 비극적인 네. 이야기. 그 앞부분을 읽다 보면 약간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독자들이. 이게 지금 처음에는 현대를 배경으로 이 주인공이 대불 호텔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일이 벌어진 건가 싶은데 굉장히 초반부에 엄마 이야기 그리고 엄마 친구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이게 한 90년대 초반 정도로, 그러니까 한 30년 전쯤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얘기가 쭉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입부도 꼭 그런 식이어야 주인공 했나 하는 그게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들 수도 거죠. 있지만 네. 처음에는 그냥 이게 좀 작가 본인의 이야기를 할 건가 보지 이러고 쭉 보다 보니까 가만있어 엄마랑 엄마 친구 이야기 하는 거야 이러고 넘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금방 바뀌어가지고 엄마 친구 이야기, 엄마 친구는 나중에 한참 뒤나 돼야 다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엄마 한참 뒤에 다시 나오죠. 근데 저는 뒤에 다시 나올 때 약간 재밌었어요. 그거 재밌었어요. 저도 네. 재밌었는데 어쨌든 엄마나 엄마 친구 이야기도 아니고 갑자기 또 어떻게 다른 사람 그쵸. 이야기로 넘어가서 시대는 또 더 뒤로 막 가고
그러면서 쭉 보다 보니까 그럼 이들이 주인공인가 싶어갖고 또 보다 보니까 또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야. 아니고 또 새 인물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아까 등장인물은 몇 안 지난 되는데 시간에, 난잡하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100페이지 앞쪽에서 네. 이 교차가 많아요. 네. 많고 핵심 인물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고 그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재밌다 약간 참신하다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이러면서 쭉 보고 있었는데 나중에 갔더니 진짜 주인공들은 네. 1955년 55년 전쟁 정도에 직후를 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더라고요. 55년에 데브로텔에 살던 사람들. 그 데브로텔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인지 조금 소개를 해보죠. 일단은 이제 호텔 안에서 호텔 운영을 하고 있었던 여인이 있죠. 고연주라는 인물이 있고 엄밀히 말하면 그 호텔은 진짜 호텔은 아니에요.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맞아요. 호텔이 쉽게 말하면 아래층은 지금 중국집이고 위층에 아주 일부 공간만 작은 호텔처럼 된 거죠. 이게 큰 호텔이 아니라. 경인선이라고 나오나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와요. 시대가 네. 변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머물러 가고 하는 그런 어떤 전성기가 지난 이제 시점. 이제 원래 그 그죠? 호텔이 세워졌을 때는 그 인천과 서울 사이에는 뭐 역마차를 타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걷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니까 배 타고 도착한 사람들이 서울 가려면 하루 자고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데볼 호텔이 거기 호텔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지어져 가지고 그 운영을 했었는데 경인선이 경인선. 생기면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 굳이 하루를 인천에서 하루 이유가 머물 없는 이유가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집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쇠락한 호텔 전 호텔의 일부 공간 현 중국집 2층쯤을 쓰고 있는 객실도 뭐 묘사 한 기껏해 한 뭐 맞아요. 3개 4개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호텔이에요. 쇠락한 네. 어떤 거기 사는 호텔. 매니저 같은 연주가 있고 그리고 연주의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호객행위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무를 사람들 인천항 혹은 제물포항에서 그 호객행위도 하고 그리고 호텔의 허드렛 일도 해주고. 도와주는 근데 이제 이 인물은 뭐랄까 연주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연주는 뭐 영어도 잘 하고 거기에 비하면 자신은 또 그렇지도 못하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한 사람을 얼마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랄까 전쟁의 어떤 흔적들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좀 비극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좀 상처도 있고 이제 그런 인물이 있고 또 의외로도 재밌는 캐릭터가 약간 나오는데 셜리 잭슨이라는 외국인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집을 쓰고 싶어서 여기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소설가가 나오고 그거는 뭐랄까 이 이제 소설의 제목이 데브로텔의 유령인데 그 사실은 셜리 잭슨의 작품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온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셜리 잭슨은 그 1916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이제 세상을 뜬 그러니까 미국의 실제 소설가를 모델로 그 이제 한 작품 거죠. 중에는 셜리라고만 나오지 않나요? 셜리 잭슨이라고는 안 나왔던 것 근데 같긴 한데 그 작품 중간중간에 계속 셜리 잭슨 인용이 나오죠. 나와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셜리 잭슨 얘기 진짜 셜리 잭슨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들 그 셜리 잭슨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 그 재밌네라고 유명한 생각하는 소설가 거죠. 셜리 잭슨이 그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우연히 와가지고 데브로텔에서 머물면서 그 걸작을 쓴다라고 생각하는 설정이네? 그렇죠.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그 없죠. 유령 그 이야기를 여기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저는 있고. 책 속에도 안 보고 글을 봤는데 실제로 막 찾아보고 네. 막. 그 처음에 연주 말고 그 이름 뭐죠? 그 하여튼 그 친구 영현이. 지영현이 길거리에서 외국인 부부 쫓아가고 이렇게 뭐 말 걸고 할 때 나는 그 외국인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그쵸. 않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셜리라는 이제 미국 사람 소설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 그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요리집,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중국인이라고 볼 수 없는 네, 그런 레이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한은 그 소설의 앞과 끝에 이제 등장하는 화자랑
이제 또 화자의 친구와 친구의 외할머니의 남편. 첫 번째 남편 남편. 네. 그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설정들인데 그 4명 주요 등장인물 4명 어디까지 중에서- 얘기를 하면 예,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그 영현이라는 영현 그리고 연주 요 지- 관계. 예,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제 영현은 이제 아픈 개인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 때 이제 월미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제 좌우가 서로 이제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민간인 학살 그리고 아마 인천 상륙작전 이런 일이겠죠. 인천 상륙작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월미도가 이제 미군의 폭격을 받았는데 그 폭격을 받는 와중에서 또 그 좌우 양쪽의 민간인 학살이 아니죠. 서로 학살을 한 거죠. 서로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천 상륙작전 즈음에 또 월미도 혹은 인천 지역에 미군이 폭격을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영현이죠. 근데 그 살아남기까지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그게 소설에서는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을 하죠. 그래요. 네, 너무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 책 지금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셜리 잭슨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아예 실명으로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연주는 이제 그 옛날에 영어를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좀 배우고 연주의 팔자도 참 뭐 기구하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연주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미국에 가고 싶어 미국에 하는, 가고 싶어 하고 미국에 가려면 뭐 이제 미국 남자의 신원 보증, 네. 추천 뭐 이런 게 뭐 필요하죠. 결혼을 하거나 음. 아예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이제 미국인 중에 누군가의 신원 보증 같은 것들을 받아야 미국에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것도 사실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이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고 데브로텔 혹은 데브로텔 주변에서 만나는 미국인만 보면은 어떻게든지 좀 친해져 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리고 그런 연주를 좀 시기 질투 어린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그러니까 그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아가씨에서 김태리가 김민희를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약간 두 캐릭터의 겹치기도 하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뭔가 어디서 본 듯한 설정. 에이 다르죠. 연주는 지금 그 아가씨에서는 한쪽은 완전 귀족이고 막 부자고 이렇잖아요. 계급이 아주 많이 다른. 연주는 두 원래부터 그 연주 아버지가 그 호텔에 그냥 비정규직 근로자였고. 근데 그 두 사람의 설정이나 관계 같은 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 시대 배경에 젊은 여자 2명 나와서 주인공이면 다 겹치는 거지. 어느 부분이 겹치는? 야,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가난한데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삐딱해지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계속해서 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설정이잖아. 이런 다음 식으로 시간 댓글 볼만하겠네요. 생각할지 여성 2명이 나와서 뭐 조금만 관계가 있으면은 다 무슨 동성애 코드고 이렇게 보는 거랑 비슷한 거.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죠. 복합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 아주 단순한 감정은 아니에요, 진짜. 네, 하여튼 아가씨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야기를 그러니까 1950년, 55년 이 시기에 뭔가 막 개화의 흔적들, 막 그 초창기 때의 흔적들, 쇠락한 흔적, 막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런 여성 인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좀 주체할 수 없는 복합적인 욕망들, 이런 것들, 좌절들 이런 걸 보여줬던 인물들로는 좀 신선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나왔던 캐릭터들 중에서. 맞아요. 네, 이런 역사 위에서, 이런 비극 위에서 그런 지점에서 좀
색달랐던 지점이 있고 오히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지는 않더라도 이 인물들이나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되게 2차 창작물을 만들기에 되게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설정과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이런 식으로 풀어낸 수밖에 없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죠. 자, 그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 어떻게 이 애청자들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되게 재밌는 질문 하나 JYP한테 드릴게요. 셜리 잭슨이 우리랑 관계가 있다? 우리랑? 책걸상이라? 왜요? 셜리 잭슨 책은 한 적이 없는데? 한 적 없죠. 근데 관계가 있다? 그 박평은 관계가 저 셜리 잭슨을 했던 거는 편혜영 작가 홀 했던 거 말고 편혜영 작가 홀이 왜 셜리 잭슨이랑 관계가 상 있어? 받았어. 셜리 잭슨 상을 받았어요. 네. 편혜영 작가의 홀이. 네. 그렇게 관계가 있다. 네. 사실 아마 셜리 잭슨이라는 걸 언급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겠네. 네.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어쨌든 언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우리가 편혜영 작가의 홀을 했었고 네. 그 편혜영 작가의 홀이 소설 자체로도 되게 서늘한 그 공포와 재미를 주는 책이었지만은 또 그 책이 우리나라를 넘어서도 호평을 받았었는데 그 호평의 증거 중에 하나가 셜리 잭슨 상이라는 걸 영역된 홀이 받았어요. 근데 그 셜리 잭슨 상이 이 데브로텔의 유령의 이 모티브로 나오는 셜리 잭슨을 기리는 상이에요. 네. 아마 힐하우스의 유령이라는 게 너무 유명한, 그러니까 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 같고, 또 이제 흔히 뭐 고딕 소설이다 아니면 귀신 들린 집을 소재로 한 작품 이야기할 때 그 작품이 많이 뭐 양대 귀신 들린 집 이렇게 하면은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그리고 셜리 잭슨의 뭐 힐하우스의 유령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둘 다 싫어하죠. 그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집, 나사의 회전. 나사의 회전은 그 박평이 언젠가 읽고 있는 책으로 심지어 보냈잖아요.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죠. 추천했고 그때 뭐였냐 아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름에 뭐 스릴러 약간 이런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특집. 책을 특집으로 하니까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그 책을 갖고 왔어요. 영문학의 고전으로도 꼽히는 책 중에 하나인 그 책을 가져왔는데 다들 약간 다 콧방귀 끼면서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약간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진짜 서늘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데브로텔의 유령에서 그 서늘함이라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 분류한 대로라면 박평이 보기에는 강하길 작가는 이 데브로텔의 유령을 그 셜리 잭슨의 힐하우스의 유령의 오마주인 건데 근데 오히려 셜리 잭슨보다는 셜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과 좀 더 겹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사의 회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교사가 등장하고 이 가정교사가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아주 어릴 때 올라와요. 이제 올라와서 대저택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뭔가 자꾸 이상한 현상들을 보고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들을 계속 보고 그리고 이 가정교사도 머릿속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든지 근데 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의아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쭉 보고 있으면 사실 현실과 환상 혹은 진짜와 진짜 아닌 것의 경계가 점점 좀 모호해지고 그 모호한 경계라는 게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심리 그 불안정하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좀 느껴지는 그 데브로텔의 등장인물들의 여러 가지 상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으면서 아마 그 두 양대 계열 중에 줄을 서야 된다면 그 후회라고 한다면 작가는 셜리 잭슨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뭐 그런 코드들도 있겠지만 제가 독자로서는 아마 나사의 회전을 읽을 때 느꼈던 헨리 제임스의 나사의 회전. 근데 실제로 저는 힐하우스의 유령을 읽었거든요. 왜 읽었냐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티븐 킹이 샤이닝을 쓸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그 힐하우스의 유령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 공포 소설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꼭 한번 읽어야 할 고전으로 꼽히는 게 힐하우스의 유령이기 때문에 저는 힐하우스의 유령을 읽었는데 사실 그 이제 이런 류의 뭔가 원조격인 소설이 너무나 여기저기서 이제 그 오마주 형태로 변주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막상 그 작품을 뒤늦게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거 어디서 본 듯한 설정이고 본 듯한 느낌이잖아. 뭐 무슨 어떤 영화나 혹은 소설에서 본 듯한 그런 설정들이 많아서 저는 그 힐하우스의 유령 원작을 읽었을 때는 명성만은 못했어요. 하지만은 샤이닝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저는 데브르텔의 유령이 그 계열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저도 하긴 했거든요. 이 소설에서 보면서 이게 옳은 길인가 좋은 선택인가 아닌가 계속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건 저기잖아요. 그 자세하게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게 좀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게 셜리 잭슨도 그건 오마주고 뭐 극 중에 중요한 인물이니까 알겠는데 폭풍의 언덕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이거가 왜 등장하지? 이게 나중에 그럼 이렇게 되려고 혹시 밑밥을 까는 건가 했는데 딱 그대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설정은 약간 흔히 하는 말로 자기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왕 그 코드를 쓸 거면 조금 더 폭풍의 언덕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만들거나 긴장감을 더 조성해가지고 뒤로 가지 않고 약간 어정쩡하게 그냥 슬쩍 나왔다가 슬쩍 넘어가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좀 했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화자가 소설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좀 재밌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조금 더 웃기게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뭐 거짓말이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더 이렇게 붉어지게 갈등 요소를 더 넣든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어정쩡하게 들어갔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화제작 중에 하나니까 그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더 이상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YG는 싫었다. 별로 재미없었다. 아니 별로가 아니라 그냥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읽은 소설 중에서는 제일 재미없는 축에 속하는 소설이었다. 그래서 잠시 박평이나 JYP를 원망했고, 그다음에 그 추천자 이 추천자의 작품은 더 이상 이제 진짜 안 읽으리라라는 생각. 출판사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추천자가 추천을 하면은 많이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처럼 읽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샤이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샤이닝 되게 영화든 소설이든 재밌게 읽고 또 그리고 약간 강렬한 인상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책걸상 그 애청자분들 중에도 있으실 텐데, 의외로 샤이닝 속편이 있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속편이 있다고요? 속편이 있어요. 그 샤이닝을 발표하고 나서 스티븐 킹이 36년 후에 샤이닝에서 마지막에 아이가 살아남잖아요. 아이랑 엄마가 살아남잖아요. 그 아이가 40대가 되어가지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36년 만에 속편을 발표를 했고, 그 속편 이름이 닥터 슬립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보로테르 유령이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은 샤이닝 대신 샤이닝 그리고 닥터 슬립이라고 하는 샤이닝 36년 만에 속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어떤 관점에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한국 전쟁이라는 어떤 사건 혹은 역사적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발견할 때 데브로텔의 유령을 통해서 강하길 작가가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건 사실 사람 자체만이 아니라 그때 작용했던 뭐 권력이라든지 어떤 혐오의 정서라든지 만들어지는 주변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좀 다른 관점이었던 것 같고 그걸 보기 위해서 한번 이 데브로텔의 유령이라는 작품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국 전쟁 그 전후에 좌우 대립이라든지 이런 그쵸. 정치적인 경랑 이런 네. 거를 너무 사회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그냥 그건 그거고 그냥 그건 뭐 큰 맥락은 모르겠고 그냥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만 약간 건조하게 다룬 그런 부분은 좋았어요. 너무 정색하고 이때 이 인간들의 이 비정함, 뭐 잔인함, 잔혹성을 내가 낱낱이 막 고발하고 보여주리라 이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서술한 부분 이런 거는 괜찮았습니다. 네. 자, 박평의 이 추천 아닌 추천. 아까 저는 강추로 느꼈는데 미지근한 추천이었다고 본인은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제안과 추천이죠. 네. 데블호텔의 유령 뭐 재미있게 톤 잘 다운했어, 순간. 읽어봤고요. 네. YG는 재미없었답니다. 네. 저희 둘은 뭐 재미나게 네. 잘 읽었습니다. 음. 그리고 제 느낌은 이건 고딕 소설이 아니다. 그냥 소설이다. 고딕 소설이 아니어도 네, 그냥 소설로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박평이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책에다가 이런저런 마케팅 포인트들을 넣는데 이제 그런 마케팅 포인트들이 사실은 진짜 그 책에 딱 가 닿을 수 있는 그 책을 진짜 아낄 수 있는 독자와의 만남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책이 워낙 안 팔리니까 뭐 어떻게라도 좀 마케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 이제 어긋난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고딕 소설, 스릴러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스릴러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어필할지 모르지만 스릴러 싫어하는 사람한테 유령 이야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또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부정적인 효과를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책 읽는 문화 창달을 위해서 좀 있으면 돌아오는 9월 13일에 또 이렇게 북데이 13 해시태그 많이 달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